국내 총생산 세계 순위 13위, 국민 총소득 세계 12위, 세계적인 기업 삼성과 현대,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노래와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 성장률, 실질 국내 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를 나타냄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전까진 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약 4%,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는 3% 내외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가 예상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1.4%, 국회 예산정책처는 1.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5년 만에 일본에게 역전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GDP 대비 가계, 기업 부채 비율. 가계 또는 기업의 총 부채의 양을 GDP로 나눈 비율을 의미. 이 비율이 100%가 넘었다는 것은 한 해 동안 국가가 생산한 것으로는 부채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뜻함. 가계부채의 경우 이 비율값이 80%를 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부터 임계치를 넘은 상황이고 작년엔 108.1%를 기록하며 세계 2위를 기록했죠. 현재 수치는 버블 붕괴가 시작할 1990년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보다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폭은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후 빚을 줄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021년 113.7%를 기록하면서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G7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부채 수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G7 국가들은 코로나 이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본과 대한민국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는 기업이 이자와 원금 상환에 부담을 갖게 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해지므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 이 둘을 합쳐서 민간 부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 신용갭을 보시면 2022년 4분기 14.6%를 기록했습니다. 신용갭이 높다고 무조건 경제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신용갭이 10% 이상일 때 발생했습니다.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를 나타내는 수지.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크다는 뜻이고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상황을 나타냅니다.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수치로 국민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파악하는 데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대한민국 경상수지는 3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월에서 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를 작년과 비교해보면 약 77% 급감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흑자의 원인이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위축되면서 발생한 경상수지 흑자를 불황형 흑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가 나쁘고 경쟁력이 떨어져 발생한 불황형 흑자가 계속된다면 생산이 정체됨과 동시에 고용도 늘어나지 않게 돼서 경제 성장이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대한민국 출산율은 2000년대부터 1점대 초반에서 중반을 기록하다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1명이 깨졌고 현재는 0.78명을 기록하며 출산율 세계 꼴찌를 차지합니다. 현재와 같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치며 다른 저출산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죠. 대한민국 이전에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출산율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깨진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1.26명이었죠.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약 5,100만 명인 대한민국 인구가 2100년엔 2,4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고령화율.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3년 8월에 고령화율은 18.6%로 전문가들의 예측으론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는 8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와 같은 속도는 고령화가 극심하다고 알려진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심각한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한국이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해 사망한 사망자 수. 2022년 대한민국 자살률은 10만 명당 25.2명,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지표로 파악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보다 자살률이 훨씬 낮은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자살 예방 예산이 약 1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 정책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죠. 구인 배수, 구직 인원 대비 구직자 수. 예를 들어 구인 배수가 1이라면 구직자 1명당 열려있는 일자리가 1개라는 뜻입니다. 구인 배수가 높을수록 구직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2001년부터 대한민국 구인 배수는 단 한 번도 1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즉 항상 일자리보다 구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구인 배수는 0.74였는데요. 최근 한국의 20년 평균치는 0.57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열풍 뒤에 감춰진 대한민국의 암울한 지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의 모습과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1990년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땅을 파면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열풍이 심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 있었죠.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심했을 당시 일본 가계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였습니다. 버블이 지난 현재 그 비율이 37%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입니다. 즉 대부분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인 상황인데요. 만약 여기서 일본과 같이 집값 하락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길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 지표를 보시면 일본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몇몇 지표에서는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이 버블 경제에서 잃어버린 시대로 가기까지의 국민들의 소비 패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패턴과 전혀 다를 게 없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말이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사람 중에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자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경제, 연금, 노동시장, 출산율, 노인빈곤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는 산더미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해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대한민국에선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승차 공유업체인 타다는 택시업계의 새로운 혁신이었죠. 이미 세계적으로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우버는 2022년 세계 70개국에서 한 달에만 약 1억 2천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해당 앱들은 승차 공유를 넘어서 음식 배달과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혁신 산업을 죽였고 그 결과 택시 산업 자체가 죽어가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타다와 같은 혁신 플랫폼들은 기존 이익단체들과의 충돌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인재들은 다들 의대 가기 바쁘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의료 공백 위험에 처해 있고 의학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기 전에 버블 경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났기 때문에 버블 이후 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전에 벌어둔 것도 없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단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구독자 2120만 명에 달하는 쿠르츠 게작트는 대한민국이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로 저출산을 꼽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상에서 가장 경각심을 주는 내용은 고령화 사회에선 선출 정부가 노인층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혁신적인 투자나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사고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아예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라는 늙어가서 국가 자체의 활력이 없는 상태에다가 기술적 혁신까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잃어버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통이자 매번 한국 경제에 경고를 주고 계시는 박상준 교수님은 잃어버린 시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스러운 그게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시기는 반드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갈 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성장 좀 났다 하더라도 근데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은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시기를 스타트가 언제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 2023년 2월을 본다면은 저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